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외국인이 대량의 현선물 매수에 힘입어 종합주가지수 2650포인트를 넘기기까지 했는데요. 반면 해외 증시는 미국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과 달리 3%대가 나오면서 강하게 눌렸습니다. 물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정도면 시장은 건전한 조정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갑니다. 우리 증시는 선물이 갭 상승 출발 자리가 이미 355선, 즉 지난 연휴 전이 고점권을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새로운 월물이 거래가 시작되었다 해도 오버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개장 후 첫 1시간 동안은 저 PBR 테마가 강세를 보였다면 이후에는 나머지 인덱스 종목도 강하게 오르면서 시장을 받쳐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 규모는 첫 30분 동안 2,500억이 넘었고 선물 매수 또한 첫 30분 동안 6천억 가까운 매수가 들어오면서 선물이 시장 베이시스도 제법 살아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일중 평균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 대비 마이너스 0.5포인트 혹은 그 이상의 저평가 상태를 유지하면서 프로그램 차익 매도와 매수를 반복했다면 오늘은 이론 베이시스 대비 0.4포인트, 마이너스 0.4포인트 이하로 좁혀지면서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3,200억이나 들어왔고 또 비차익 매수도 5,500억 넘게 들어왔죠. 이렇게 강한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선물 미결제약 정도 26만 4천 계약이 조금 못 미친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여전히 3월물 선물 미결제약정은 잔존일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연휴 이후의 첫 흐름이 매수 미결제 약정 증가였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이 수요일에는 좀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 방향은 강세 방향을 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초반이 상승에는 풋 매도 미결을 고르게 들렸는데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콜 매도 미결을 고르게 들렸어요. 그래도 개장 후 1시간 동안의 상승폭이 지난 2월 8일 종가 기준으로 행사가 3개를 옮기는 상승이었기 때문에 변동성은 거의 죽질 않았습니다. 특히 오후장에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를 계속 쌓은 상황에서 의외의 위클리 풋옵션 매수를 늘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CPI 이벤트를 앞두고 현선물 매수는 기조적으로 이어가되 해지는 해도 있다. 이런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3월물은 선물과 옵션이 동시 만기인 상황에서 옵션 시장이 미결제 약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분간 위아래 흔들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 PBR 테마가 끝났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중기 콜옵션 매도를 한 상태에서 저 PBR 주식을 매수 후 보유하거나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간다면 저 PBR 주식이 베타가 상승하는 것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량을 늘린 전략은 유효해 보입니다.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현물 기준으로 갭 다운 출발 후에도 눌림이 있었습니다. 즉 유럽 증시가 꼭 CPI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전부터 오늘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서라도 차익 실현을 하려는 욕구가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에서 눈에 띄는 것은 경제 지표보다는 클로즈 브라더스라는 이 오토론, 그러니까 자동차 금융 회사인데 이게 금융당국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에 급락이 나왔어요. 지금 그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저가 그 유럽에 꽤 많거든요. 근데 그것 말고도 금리가 올라가서 리파이낸싱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익스포저가 슬슬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그냥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말고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눌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럽 증시는 미국 CPI 발표 전 이미 지난주 10일 이후의 상승분을 모두 되돌려준 상태에서 지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지표가 CPI가 시장 친화적으로 그러니까 2%대의 물가를 보여줬다면 시장은 그나마 반등에 성공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전히 3%대의 물가가 나오면서 시장은 충격을 받았고요. 결국 지난주 수요일 이후의 상승분마저 모두 되돌려주는 그런 눌림이 나왔습니다. 물가 지표 이야기는 이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채권 시장 흐름을 보면 단기 채권 위주로 금리가 강하게 튀었죠. 10년 국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장기물보다는 단기물이었습니다. 2년 국채는 작년 12월의 금리 하락분을 완전히 되돌려주었죠.
통화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강력한 상승을 보이며 레벨업을 해버렸는데요. 다른 통화의 하락보다도 그동안 나름 강하게 반등했던 오지 달러가 강하게 부러지면서 유럽 세션에서 강하게 올라왔던 구리를 마이너스권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엔화도 11월 이후로 다시 150엔대를 넘겨버렸는데요. 엔화가 급락한 것은 비달러 바스켓이 망가지면서 함께 따라 내려간 것이라 150엔대에서는 이제 엔화 롱을 담을 타이밍을 노리려 합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구리나 골드가 지표 발표 이후 급락을 한 것에 비해 기름은 장중 눌림과 반등을 반복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78달러 선으로 올랐었는데요. 전체 에너지 시장이 강세였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천연가스는 신저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었죠. 원유 옵션 만기와 재고 발표를 앞두고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면서 유가가 레벨업 시도를 하는 정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 가솔린 가격이 지금 일주일 넘게 스트레이트 상승하고 있는 것도 유가의 상승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 CPI 내용 중 주거비 연속된 상승이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만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도 신경 써서 볼 일입니다. 하지만 펀더멘털로는 여전히 유가의 상단은 막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텍사스 기름이 80달러 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옵션 만기 이후에는 주봉이 음봉으로 전환된다 보고 기름 매도 관점을 갖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월요일 오후장, 즉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새벽 3시 20분부터 이유 없이 밀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어떤 뉴스 플로우도 없었죠. 월요일 개장과 함께 변동성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야성적인 매수를 하면서 오전장에 나스닥 선물을 18,121포인트까지 당긴 일이 있었는데 월요일 오후장에는 더 이상 상승을 지속하지 못하면서 주가가 급락해서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월요일날 종가 저가로 마감시켰고 화요일 유럽 세션에서 유럽 증시가 기존의 흐름대로라면 시가 저가 출발해서 빠르게 매수세가 유입될 텐데 오늘은 좀 달랐어요. 지표 발표는 사실 밤 10시 반에 난 것이죠. 그러니까 늦게 난 거예요. 유럽 세션 시작과 함께 유럽 증시는 현물 기준으로 갭 다운 출발을 했는데 거기서 보통은 반등이 나오는데 이번엔 반등 대신 추가 하락을 했죠. 그래서 나스닥 선물을 포함한 미국 지수 선물을 끌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CPI 발표 직전까지 나스닥 선물은 이미 100포인트가량 빠져있는 상황이었어요. 유럽 때문에 빠진 거죠. 그 자리는 또 공교롭게도 지난주 금요일이 시가선이었습니다. 즉 지표 발표가 어떻게 나오든 이미 금요일과 월요일이 상승분은 모두 되돌려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표가 웬만큼 잘 나오지 않은 이상은 시장이 트레일링 스탑이라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죠. CPI 발표 후 달러 강세, 채권 급락, 주가지수 선물 급락 이렇게 나왔고요. 본장 개장할 때만 해도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1.8%를 찍은 상태였어요. 러셀은 더 심해서 개장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마이너스 3.2%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사실 러셀은 착시 효과가 좀 있죠. 월요일에 나스닥이나 S&P 등이 오후장에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러셀은 거의 눌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되돌림으로 더 큰 눌림이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본장 개장 후에 나스닥은 가장 강한 반등 시도를 하였는데요. 우선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로 전환하는 등 강한 매수세가 있었고 또 AMD도 제법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등 초반만큼은 나스닥 반등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러셀은 좀처럼 반등을 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눌렸고 결국 새벽 5시 25분 러셀은 전일 종가 대비 마이너스 4.92%라는 살벌한 저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중 흐름을 보면 나스닥이 마이너스 2% 넘게 빠진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조용하고 질서 있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어제의 시장 움직임을 한 두 구간으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구간은 지표 발표 후부터 유럽 마감까지, 그러니까 0시 30분까지, 새벽 1시 30분까지 움직임이에요. 지표 발표 후 주요 지수 선물이 급락을 했는데 그때 변동성은 얼마 오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본장 개장 후에 지수가 수차례 반등 시도를 했지만 0시 20분부터 0시 45분까지 요 반등만 진짜였고 그 전의 반등은 그냥 애매한 움직임이었다고 봐요. 그때 반등이 나올 때 변동성은 얼마 죽지 않았습니다. 즉 유럽 마감까지는 시장 참여자들이 월요일부터 변동성 매수를 통해서 해지해 놓은 구간 내에서 그런 움직임이었지 통제 불가능한 움직임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유럽 마감 후 나스닥 선물은 변동성 하락에도 계속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벤트 자체는 소멸되었지만 트레일링 스탑, 그러니까 트레일링 스탑이 뭐냐면
포지션 이익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 포지션을 기계적으로 청산하는 것을 트레이딩 스탑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가 뭐 700달러로 갔어요. 그래서 750달러까지 갔는데 거기서 10%가 밀리면 포지션 다 청산하고 이익 실현해라. 그러니까 뭐 그러면 675달러, 680달러쯤 치면 거기서부터는 트레일링 스탑이 걸리는 거죠. 뭐 여하튼 그런 트레일링 스탑이 동작하면서 그동안 강하게 달렸던 AI 관련 바스켓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계속 눌리면서 오전장을 마무리할 무렵 한 차례 눌림이 강하게 나왔는데 이때도 변동성은 증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후장, 즉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이후부터 반등이 또 제대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3시 40분부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밀리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변동성이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 첫 번째 구간 유럽 마감때까지는 그냥 통제 가능한 영역에서의 움직임이었다. 이벤트 소멸 뭐 그런 거. 그런데 새벽 3시 40분부터는 이 매도가 생각보다 더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변동성 상승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즉 시장이 더 강한 매도 압력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리스크 헤지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새벽 3시 40분부터 새벽 5시 30분까지 변동성이 급등을 하고 나스닥 선물은 17,550포인트까지 깨지게 되는데요. 이때 뭐 특정 종목이 하락을 주도했느냐 아니에요. 그냥 변동성 상승으로 인한 인덱스 바스켓 매도가 나온 것이고요. 새벽 5시 20분에 3월물 변동성 선물이 16.90포인트를 찍으면서 변동성 선물이 일시적으로 백오데이션 찍기도 했죠. 자, 이러면 일중 단기 저점 나온 겁니다. 그렇게 장마감 30분 남겨놓고는 변동성 매수가 사라지자 지수는 급반등을 했고요. 변동성 선물은 긴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게 됩니다. 오늘 찍은 변동성 선물이 고가는 1월 한 달 내내 눌렸던 변동성 고점을 모두 벗겨낸 급등인데요. 이 급등에 변동성 선물 매수분을 일부 이익 실현했지만 이것으로 시장이 안정을 찾았다라고 보진 않고 있어요. 채권시장 설명할 때 언급했듯이 채권시장은 1월 한 달 내내 계속 금리 상승 압력을 반영하고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항복이 나온 것이지만 주식시장은 뭐 니나가라 하와이였죠. 그러니까 최소한 기간 조정에 들어간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가격 조정이 시작일 수 있던 거예요. 따라서 변동성은 이후에도 점진적 레벨업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오늘 이 시장 흐름에 대해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을 몇 가지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선 러셀이 급락한 것은 꼭 금리 상승 때문만 아니고 직전 3거래일간 워낙 강하게 달렸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온 것이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나스닥이 지금 이틀간 음봉 두 개를 맞았는데 그간의 상승 내러티브 중 금리 인하 기대감을 지우기에는 한참 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 ARM 홀딩스가 마이너스 19.46% 급락을 했지만 얘는 이 유동 주식수가 발행 주식수의 10%밖에 안 되는 초고베타 종목이죠. 그래서 뭐 19% 빠졌는데 이걸로 AI 끝? 아니다. 아직 AI 내러티브는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갭다운 출발은 하겠지만 선물 350선은 쉽게 깨지 못할 것 같은데요. 내려봐야 352선을 중심으로 오전장 등락을 보이다가 오후장에 혹여 더 눌림 나온다면 350선 하회 시도 그 정도만 있을 것 같아요. 마켓메이커 입장에서는 아직은 옵션 미결제 약정을 위아래 모두 늘려야 되는지라 일방적 하락 드라이브도 또 반등 지속도 어렵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하락이 과도하면 뭐 목요일 저녁에 소매 판매가 웬만큼 망가져서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눌림 정도로만 반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올라오면 콜매도 쌓고 또 내려가면 품매도를 쌓되 가급적 품매도는 쌓지 않고 관망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해외 시장의 변동성도 간만에 의미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아무리 강하게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변동성 하락은 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의 상승을 본다면 단기 관점에서의 선물 매수, 그리고 일중 전체 흐름을 본다면 그냥 올라올 때마다 콜매도 쌓는 거, 그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PBR 테마는 이 짧은 테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 지수인 코스피 200 대비 저 PBR 테마가 과도하게 빠진다. 그러면 과감하게 매수를 늘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매수를 누적해왔던 3월물 변동성 선물 매수분 2개를 이익 실현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6개는 계속 들고 있는데요. 장마감 30분 남겨놓고 변동성이 급격히 빠지면서 변동성 굉장히 큰 윗꼬리를 달았거든요. 근데 이미 지난 1월 이후의 평균 변동성 구간 다 넘어섰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시장이 조금 등락이 거칠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변동성 하락도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현재 남은 변동성 매수 6개는 좀 더 들고 갈 생각입니다. 다만 나스닥 매도를 다시 잡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아요. 멤버십 대상인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나 AMD 등 이른바 AI 내러티브가 묻은 종목들이 베타가 크다는 것은 시장이 반등할 때 강하게 반등하기도 하지만 어떤 임계점을 넘기게 되면 반대로 시장을 크게 언더퍼폼하게 되죠. 어제 하루만 놓고 보면 전체 인덱스의 하락을 엔비디아가 홀로 플러스로 올라오며 방어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방어는 방어일 뿐 시장이 상승 추세를 계속하기에는 이제 흠집이 난 것은 분명하죠. 나스닥은 지난 1월 30일과 31일 이틀간이 음봉을 기록한 후 두 번째 이틀 연속 음봉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기간 조정 영역이라 보지만 이번 주가 옵션 만기주인 것을 감안하면 목요일이 소매 판매에 시장 반응이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과도한 언더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또 장마감 30분 남겨놓고 변동성 매도로 인한 급반등이 나온 부분도 시장이 온전히 상승 추세로 복귀한 데는 장애물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나스닥은 빗주세의 기간 조정 영역에 들어갔다라고 보고요. 충분한 눌림이 나오기 전에는 매수 관점 보지 않을 것이고요. 다시 18,000포인트 근접한 시세가 나올 경우 매도를 쌓을 기회로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 이 구간은 변동성의 영역 같아요. 마지막으로 유튜브 멤버십을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로 이동하려고 해요. 현재는 유튜브 멤버십이 일시적으로 좀 닫혀있는 상태라서 어떤 분이 회원인 줄 알 수 없는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델타원 글로벌 매크로 트레이딩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감마 등급 회원 관련해서는 이번 주 내에 대안을 마련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